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7강 이제 3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교시는요, 놀잇감과 환경이라든가, 또 놀잇감 선정 조건, 이런 부분에서, 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 학습했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요번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정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까지 정리되었던 부분을 잘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여서 이렇게 중간고사에 준비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놀잇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전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유아용 놀잇감을 선택하거나 제작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기준이 있었죠. 안전성, 적합성, 교육성, 내구성, 이 네 가지인데요.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놀잇감의 기준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유아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고 또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미비하므로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놀잇감, 그런 것들은 즉각 제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잇감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질 및 페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크기나 무게, 그 다음에 모양,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끝손질, 특히 플라스틱이나 금속 제품의 접합 부분이 매끄러운지, 바느질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표면이 매끄러운가, 아니 거칠거칠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또 놀잇감 선정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적합성입니다. 다음과 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유아의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유아의 흥미나 사회적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나 독자적 활용에 적합하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놀잇감의 형태라든가 또 크기, 난이도라든가 유아의 신체 정서, 이런 발달에 적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발달에 부적합한 놀잇감은 유아에게 좌절감을 주거나 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합성에 대해서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잇감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형태라든가 색상, 또 기능이 매력적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유아가 실증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합성 부분에서 세 번째,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적합해야 됩니다. 놀잇감은 유아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 즉 고정된 성 역할 개념을 강조하는 놀잇감이라든가 또 유아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놀잇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적합성의 네 번째, 다양한 용도 또 독자적 활용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놀잇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놀이 방법이 한정된 놀잇감보다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놀잇감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유아 스스로 조작하거나 또 이동할 수 있는 놀잇감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잇감 선정 기준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안전성과 적합성, 세 번째 교육성입니다. 놀잇감은 이와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놀잇감이 다음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신체 발달이라든가 인지 발달, 아니 사회 정서 발달이 증진되어야 되는 교육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체 발달의 증진 부분에서는 놀잇감의 유아의 대속 운동 능력이 촉진하는지, 또 협응력을 촉진하는가, 그 다음에 다양한 동작을 자극하는지 등등 신체 발달 증진에 교육성이 들어있어야 돼. 교육성 기능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인지 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성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탐색 행동을 자극하는지, 또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또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고취시키는지에 대한 인지 발달의 촉진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교육적 기능, 교육성을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교육적 기능은 세 번째, 사회 정서 발달의 증진입니다.
여러 명의 유아가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이거 가지고 놀면서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또 유아들 간의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놀잇감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잇감 선정 기준의 네 번째, 내구성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놀잇감은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놀잇감을 구입하거나 또는 손수 제작할 때에는 놀잇감의 내구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구성이라는 것은 놀잇감의 재질이나 구조, 아니면 각 부분의 견고한 부착 등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보관과 관리도 얼마나 용이한가도 중요하지요. 교구장에 쏙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에다 보관할 때 너무 커서 이렇게 아이들이 가다가 이렇게 발로 치거나 또 떨어지거나 속에 너무 쏙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놀잇감을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과 관리를 하기 쉽도록 제작해야 놀잇감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놀잇감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 환경의 중요성 및 환경 구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해야 하며 또 발달에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또한 잘 마련된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탐색이나 놀이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유아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리적 환경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영역별로 주어진 교재나 교구에 따라 영유아들의 학습이나 놀이 행동이 달라지므로 물리적 환경과 영유아의 행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와 성인, 즉 교사죠.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운영자의 교육 철학이나 보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보육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육 환경은 영유아의 발달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생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또 조직적이고 또 합리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피아제는 강조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스트 1986년 연구의 프로스트는 보육 환경 구성에 있어서 흥미 영역 구성 시 건조하고 또 조용한 곳, 또 건조하고 활동적인 곳, 또 조용하고 물이 있는 곳, 또 활동적이고 물이 있는 곳 이렇게 이렇게 건조하고 또 조용하고 활동적인 두 개의 축을 또 건조한 곳, 물이 있는 곳 두 개의 축,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제1, 2, 3, 4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1 영역은 건조하고 조용한 곳, 이야기 나누기 영역이라든가 책 보기라든가 쓰기 활동, 수우 조작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제2 영역으로서는 또 앞에 1 영역에 건조한 곳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건조하면서도 1영역에서 조용한 곳이니까 반대로 활동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건조하고 활동적인 곳, 이제 역할놀이라든가 물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음률놀이라든가 쌓기놀이라든가 목공놀이 같은 경우. 자, 그러면 1, 2영역이 끝났으면 3영역으로 나가면 이제 앞에 건조한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용하고 물이 있는 곳, 미술활동, 요리 활동이라든가 간식 영역 이런 것은 조용하면서 물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조용한 것의 반대는 활동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적이면서 물이 있는 거. 이번에는 물이에요. 아까는 1, 2 영역은 건조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거. 3, 4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것인데 4 영역은 활동적이면서 물이 있는 거. 물, 모래놀이, 물감놀이 이런 곳이 4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애워둬야 될 곳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건조한 곳, 물이 있는 곳. 이번에 조용한 곳, 활동적인 곳. 그래서 이렇게 1영역, 요거 짝지어서 2영역.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 이렇게 짝지어서 3영역. 또 활동적인 곳 이렇게 짝지어서 4영역.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아를 위한 보육 환경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며 영아의 발달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청결, 안전, 위생
건강, 청결, 안전,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수유라든가 기저귀 가리, 뭐 배변, 급간식, 뭐 놀잇감 등의 제공이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다양한 탐색과 학습 활동을 위한 환경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아는 자유로운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물건을 막 가지고 놀거나 오랫동안 집중하지는 않고 이것저것 탐색할 수가 있어요. 차차 연령이 높아질수록 뭐 놀이나 물건에 대한 탐색 과정의 선택이나 선호가 뭐 다양하거나 또 좁아지면서 집중 시간도 길어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면서도 흥미롭고 또 도전해 볼 만한 이런 것들의 놀잇감을 제공해서 스스로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영아가 2세가 되면 신체를 조절하고 움직이는 기술이 더욱 세련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실의 크기와 환경을 고려하여 비슷한 영역을 이렇게 함께 구성할 수도 있어요. 영화들은요. 다 나누질 않아도 비슷비슷하게 영역별로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정도만 나눠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다음은 영화를 살펴봤고 다음 유아를 위한 실내 환경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또 한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유아는 자유롭고 움직임이 활발하고 또 탐색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이러한 환경에서 유아를 살필 수 있고 또 단순히 아동의 행동을 감시하기보다는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죠. 둘째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질병과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유아와 교사는 편안히 쉬며 서로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려한 환경은 유아와 교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다섯째, 아동의 신체 크기와 고려된 공간 속에서 유아 스스로 관심 있는 것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째, 융통성 있게 공간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유아의 활동이나 관심이 변화할 때마다 공간을 재정리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이동성이 보장되는 공간 속에서 유아는 신체적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고요. 또 사고 능력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유아의 요구에 따라 놀잇감이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아홉째로 개인적 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또 즉 휴식 공간 같은 준비되어서 유아가 지치고 피곤할 때 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의 구성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일과를 통한 놀이의 구성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여러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또 먼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중시해야 하고요. 또 영유아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유익한 일과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여러 교육 활동이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발달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또 지역사회의 특징을 고려한 보육 기능의 역할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하루 일과를 통한 놀이 구성의 원리입니다. 또한 하루 일과 구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돼야 되는데요. 뭐 생리적 욕구, 뭐 식사, 낮잠이라든가 뭐 또 휴식이라든가 배변 활동 이런 것들 충족시켜 줘야 되고요. 또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달 수준이 고려돼야 되고요. 또 보호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루 종일 보육기간이 있으므로 편안함과 안정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생활의 피로가 쌓여서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또 신체의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된 기본적인 생활이 고려돼야 되고요. 또 건강, 영양, 안전, 위생 등의 기본 생활 습관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고요. 또한 사회생활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한 부모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도 반영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의 특성도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또 영유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활동들을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또 교사와 영유아가 수월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루의 흥미로운 놀이 일과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요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이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놀이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과표를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과, 또 자유선택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과, 또 영유아 스스로 놀이를 시작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발달에 적합한 활동의 양을 제공하고, 또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요. 또 장시간 같은 활동을 지루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하루의 일과는 개인적인 욕구에 기초해야 되며, 교사는 각 유아의 개인적인 식사 패턴이나 요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사가 또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하루를 조직할 수 있고, 또 하루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죠. 또 교사와 유아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사건의 순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이 일과를 계획해야 되는 이유이죠. 식사 시간 전에 미리 손을 씻는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이 일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뭐 정적인 활동, 또 아니면 동적인 활동, 또 이렇게 바깥 활동, 또 실내 활동, 이런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활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수업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하루 일과를 계획을 꼭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유아들이 예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다음번에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유아들이 미리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환경을 신뢰하고 또 탐색하며 또 학습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게 되고, 또 자기 주변의 세상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도 있게 되죠.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무슨 시간, 다음에는 또 무슨 시간,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영유아들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뭘 갖고 오세요, 뭐 줄을 서세요, 뭐 하고 오세요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 활동이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사가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사회적 환경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리적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는 뭐 또래, 교사, 부모 등을 들 수 있고,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뭐 놀이 공간의 배치라든가 놀잇감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또 영유아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물리적 환경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사회적 환경을 한번 사회적 환경 요인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뭐 또래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유아의 사회 인지 발달 정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동년배의 유아와 놀이할 때보다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유아와 놀이할 때보다 정교하고 성숙된 유형의 놀이 행동을 하고요. 또 자신보다 어린 유아들과 놀이를 하고 말할 때 나이 많은 유아는 간단한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동생들한테 쉽게 얘기한다는 거고, 나이 많은 유아들하고 할 때는 더 정교하고 성숙된 유형의 놀이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톱의 1983년에 의하면 놀이 대상자의 연령보다는 놀이 대상자의 친숙함이 놀이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친한 친구와 놀이 활동을 할 때 놀잇감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며, 역할 놀이 활동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놀이 행동이 더 다양해지고 성숙된 활동을 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래의 영향이고요. 또래와
또 또래의 성과 연령이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아는 동성의 또래를 선호하며 또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놀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놀이에서 동성 또래 선호로 인해서 교실에서는 여아는 여아들과 또 남아는 남아들과 노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또래와의 놀이뿐만 아니라 혼성 놀이 또한 유아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아에게 동성 또래뿐만 아니라 이성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에서 여아와 남아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막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연령이나 어린 또래보다는 또 연령이 높은 또래에 쉽게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는 연령이 높은 유아가 놀이의 진행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서 연령이 낮은 유아를 막 이끌어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사의 영향입니다. 영유아의 놀이 발달에 교사의 역할은 부모의 영향 못지않게 중요하며 적절한 교사의 개입이야말로 영유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유아의 효능감은 영유아의 원활한 상호작용성과 창의성의 촉진 및 문제 해결력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외에 교사의 역할은 놀이의 지속 시간을 증대시켜주고 또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또 역할 모델링 같은 것들을 해주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놀이에서도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를 제공하고 놀이가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며 또 현재의 놀이 수준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풍부한 교육 및 놀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교사의 사회적 환경 요인입니다. 교사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의 성과 놀이를 보면은 유아 놀이는 유아의 성에 의하여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의 영향은 놀이의 다양성과 놀이에 대한 흥미와 행동들 속에 일관성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들이 인형놀이를 하면 무시하는 반면에 딸들에게는 양육적이고 복종적인 행동, 즉 인형놀이를 장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에 기초한 놀이 이 흥미와 행동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은 유아의 출생부터 시작되며 부모는 자녀들의 성 유형에 따른 기대를 갖고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부드럽고 작고 아주 예민하고 뭐 이렇게 묘사하고 또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뭐 아들을 크고 활동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어머니의 애착 놀이 같은 걸 보면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엄마가 있을 때 물리적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걸음마 시기에 이르러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또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상상놀이에 더욱 많이 참여하며 또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나타내며 놀이 또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유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를 유도함으로 오랜 시간 놀이가 지속되도록 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유아의 또래와 관계에 영향도 끼칩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는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고요. 또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독립적이며 더 많은 호기심을 나타내고 또 사회적 유용성이 또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환경을 보면은 살펴보았고요. 다음 물리적 환경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놀이 공간 및 배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놀이감 문화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놀이 공간 배치를 보면은 다양하게 배치 환경 요인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공간의 밀도라든가 공간의 면적, 또 놀이 공간의 배치, 또 놀이 공간의 밀도에 따른 자료, 또 바람직한 놀이 공간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놀이 공간의 밀도가 높은 놀이실에서는 조작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왜냐면은
이렇게 좁으니까는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쪼물쪼물쪼물 하는 놀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비참여 행동이나 반간제적 행동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비해 공간의 면적이 넓은 놀이실에서는 뭐 정목, 바퀴 달린 놀잇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놀이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놀이 공간에 배치해서 놀이실의 각 영역을 구분 지역 구성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 이렇게 경우에는 다른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뛰어다니는 행동이 감소되었어요. 방해하면 안 되니까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용한 놀이 영역에서는 놀이의 지속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놀이 공간의 밀도가 높아 애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료가 부족해. 그런 공간 배치가 잘 구성되지 않은 놀이의 환경은 유아를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게 할 뿐 아니라 놀이의 질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놀이 공간을 위해서는 유아에게 적합한 실내외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과 실내외 환경을 효율적인 그 흥미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 공간 및 배치가 유아 놀이의 물리적 환경입니다. 다음 놀잇감을 보면은 놀잇감도 물리적 환경으로 중요한데요. 놀잇감의 유형에 따라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도 결정됩니다.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진다는 것이죠. 놀잇감의 복합성 및 다양성, 그러니까는 복합적이고 다양성이면 길어지겠죠. 그리고 제공되는 놀잇감의 양이 많으면 또 놀이 행동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놀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유아의 놀이 또한 놀이의 양, 또 질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의 크기가 유아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적 욕구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놀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블록도. 그 다음에 유아는 단순한 놀잇감보다는 복합적인 놀잇감을 선호하며 복합적인 놀잇감을 갖고 놀 때 놀이 시간을 또 길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단순 놀잇감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놀잇감, 뭐 레고나 또 레고 블록, 뭐 이렇게 점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양하게 변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걸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놀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놀잇감의 수량이 적은 경우 유아들은 서로 놀잇감을 가지려고 싸우며 또 놀잇감을 빼앗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또 울기, 때리기 등의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놀잇감의 수량이 적을 때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많이 발생하고 또한 또 또래 간의 공격적인 그 행동도 자주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잇감이 많아질수록 유아의 놀이 참여도는 높아지며 또 공격적인 행동도 감소하고 또 반면 놀잇감의 양이 줄어들수록 유아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또 공격적 행동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잇감이 적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많으면 아이들이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영유아들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의 여러 환경 요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맥락적인 요인들이 역동적이고 상호 관련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고 이런 주고받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4년 데이비드 연구에 의하면 놀이활동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또 문화적인 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이 문화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놀이 지역 문화에서의 그러니까는 어떤 동네에서는 무슨 뭐 학놀이춤이라든가 어떤 뭐 북청 사자 놀이라든가 하여튼 그 지역 문화에서의 활동 범위라든가 행동 관습 또 유행이라든가 계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 중에서 문화적인 요인도 놀이에 많은 영향,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요인으로 환경 문화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놀이의 실제에 들어가서 손유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 교육 주제와 연관된 동작 활동의 도입 부분으로 뭐 어떤 내용과 지도 방법이 적절할까? 이렇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손동작, 즉 손유희 활동도 유아의 연령 또 발달 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관념으로 손동작 혹은 손유희라고 하면 단순히 주의 집중 활동 방법이라든가 또 흥미 유발의 방법, 또 전이 활동 방법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손동작은 주의 집중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언어, 동작, 음악이 일체가 된 손동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쉽고 흥미롭게 또 많은 사물의 특징이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또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인지 기능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개념 형성을 도와주는 교수 매체의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동작의 내용은 유아의 생활 주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또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일일 교육 활동의 교육 주제와 또 다른 영역과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내용과 지도 방법이 모색되어진다면 주어진 이 교육 목표에 달성하기가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육 현장에서 손동작의 개념이나 뭐 중요성도 정확히 모른 채 일일 교육 활동 주제와는 또 무관하게 즉흥적이고 흥미 위주에 편중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또한 일일 교육 활동 전개를 위하여 다른 영역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구성된 손동작 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이와들이 뭐 찬트, 노래하듯이 읊조리는 언어 형태죠. 이 찬트를 하면서 손짓, 또 발짓, 몸짓 하면서 노래 부르거나 말놀이 등의 하는 손동작을 매우 흥겨워한다는 점을 알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지도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영역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영역과 관련성을 맺어서 어떻게 연계시켜서 지도할 수 있는지 이런 통합적인 손동작 자료들이 또 미비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이제 이 손동작의 개념 무슨 뭐 여러 가지 목표 또 가치 이런 것들 살펴보고 또 이 대면 수업 때 손유희 발표 수업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발표하면서 같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 선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주제 선정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과정에서 기초를 하는 건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하여서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손유희를 가지고 어떤 수업 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제 12개월을 우리가 생활 주제로 나누잖아요. 이 영역을 생활 주제별로 선정하여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이 없는 어린이집에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활 주제별로 손유희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과 소재와 내용 선정에 있어서 주의 집중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일일 교육 활동 전개 과정에서 교육 목표를 흥미롭게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재는 유아의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또 사람, 또 기계, 자연현상 등의 특성이나 특징 및 여러 개념을 또 쉽게 형성시키고 쉽게 흥미롭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선정을 할 때 언어, 음악, 동작이 일체가 된 손동작을 이렇게 통하여 교육 내용을 쉽게 재인식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학습활동, 이 손유희 활동 전개 과정은 단순히 손동작 한 가지 활동을 해보는데 그치지 않고요. 다른 영역의 언어라든가 음악, 동작 활동의 학습 과정과 연계시켜서 전개해 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먼저 도입 부분으로 뭐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먼저 하거나 이를 또 그 이야기 활동에 또
재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뭐 정적이며 소근육적인 어떤 형태로 주로 사용하여 언어놀이라든가 또 노래놀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일체된 손동작으로 교육 내용을 표현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손동작의 내용과 연관시켜 동적이며 대근육적인 활동인 동작놀이로 전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놀이의 내용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본 동작 탐색 활동과 또 창의적 신체 표현 활동이라든가 게임 활동들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손동작의 기능 중 한 가지는 음률적 요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동작의 내용 선정이 음률 활동과 연계되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손유희 활동은 일일 교육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또 흥미있게 정적, 동적 활동을 조화롭게 경험하면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수단으로 동작 활동과 아니면 손동작, 뭐 손유희라고 다 이렇게 같이 쓰겠습니다. 이게 손유희 활동을 서로 상호 보완시키고 관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손동작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동작 혹은 손유희는 1804년에 프레벨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활동의 이고요. 또 언어맛, 동작, 음악적 요소가 일치되어 이루어지는 놀이입니다. 또 전승적 성격이 강하여 정확한 분류는 어려우나 대체로 얼굴놀이, 뭐 손놀이, 또 몸놀이, 노래놀이, 또 언어놀이 등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손동작, 손놀이, 손유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손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유희라고 하겠습니다. 손유희를 하는 목적은 유아들이 교육활동 중에 분위기가 산만해지거나 또 지루한 감의 연속으로 몸이 막 뒤틀릴 때 주의 집중, 또 흥미 유발, 또 전이 활동 방법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동작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흥미롭고 또 쉽게 많은 사물들을 이해시키고 또 여러 가지 개념 형성을 도와주어서 인지 기능의 기초를 다져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동작은 신체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흥미롭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적 전달 매체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손동작은 교사의 획일적이며 모방적인 동작과 말을 유아들이 따라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교수 방법은 유아들의 창의성이나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활동으로 간주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갈 때 학습 주제나 학습자의 연령이라든가 발달 수준에 따라 어떤 교수 유형으로 지도할 것인가 하는 데 관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또 여러 가지 발달적 한계가 있는 유아들에게는 손동작을 통한 교수 방법도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글자에서 산 있잖아요. 높은 산, 강, 들 할 때 산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이고 또 그 모양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손 왼손을 딱 겹쳐서 이렇게 뾰족하게 세우면 이게 되잖아요. 획일적인 손 동작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낼 때도 여러 가지 단어가 산을 대신할 수는 없듯이 그냥 이 딱 획일적인 동작 오른손과 왼손을 딱 모아서 뾰족하게 세우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산이라고 딱 이해되잖아요. 획일적인 모양을 딱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사가 제시하는 딱 모델링을 유아들이 따라서 표현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예, 교육적인 측면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언어 능력의 한계로서 글자를 보면서 읽거나 쓰기가 불가능한 유아들이지만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 즉 오른손 왼손을 딱 마주쳐서 뾰족하게 딱 올리면 이게 산이구나 라는 것을 전달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짓, 발짓, 이런 손짓
등으로 글자를 써서 보여주듯이 동작 언어를 제시해주면 유아들이 받아쓰기 하듯이 주의 집중하면서 흥미롭게 산을 말하는구나 라고 표현해 보는 가운데 교육 내용을 재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 언어적 전달 매체로서 손동작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에 리듬을 넣어가면서 라는 것이죠. 리듬을 넣어가면서 읽어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경험들이 축적되어 언어, 음악, 동작뿐만 아니라 전체의 개념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지각하는 능력, 또 논리적 사고하는 능력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근육을 사용한 손동작과 언어 구사 능력을 모방하면서 따라하는 과정에서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어 두뇌의 발달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이라든가 주의 집중 능력이라든가 기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손동작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쉽게 흥미롭게 주의를 집중시켜 나가면서 알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과 유능감은 정서적 순환을 가져다 주어서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손동작이 포괄적인 교육적 가치를 지니려면 그 내용이나 지도 방법이 모색되어야 돼요. 우선 손동작의 내용은 유아의 생활 주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모든 사물이라든가 사람, 동식물, 기계, 자연현상 등 이런 특징을 언어에 리듬을 넣어서 얼굴놀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발짓, 몸짓, 놀이를 통하여 쉽게 익혀나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열거하면은 신체 부위의 명칭이나 기능을 익히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수 개념을 익힐 수 있다든가 하나다면 무슨 소리 날까요? 톡톡톡톡 이런 거라든가 수 개념, 또 모든 사물의 호칭이나 주위에 있는 기기 및 크고 작은 물체 간의 대소 개념, 또 모양과 형태 등과 같은 사물의 특징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또 계절 감각이나 자연현상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 또 동식물의 특징 및 특성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또 다양한 언어의 사용과 또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것, 또 음악적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손동작의 내용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음악적 개념을 발달시키는 내용으로서는 음악 요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리듬감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 말하기로부터 시작하여 손뼉치기, 손가락 튕기기, 또 무릎치기, 발구르기 등으로 그 말의 리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악기로 그 리듬을 연주하도록 하는 등의 연속적인 체험 과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손동작을 통해서 계속 연속적인 학습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음악적인 요소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손동작 요소와 분리되어서 지도하기보다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걷기, 달리기, 기어가기, 구르기, 높이뛰기 등과 같은 신체 동작의 음악적인 요소, 즉 높게, 낮게, 크게, 작게, 빠르게, 느리게, 강하게, 약하게 등 구성 요소들을 첨가시킴으로써 유아들의 음악적 개념이 더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동작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려면 단편적으로 주의 집중이나 흥미 유발의 방법으로 손동작을 사용하는 데 치우치지 말고 또 일일 교육 활동 전개에 따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 달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요. 그 손동작 지도 방법을 한번 보면은 첫째, 처음에는 교사가 하는 찬트나 노랫말을 따라하도록 하며 거기에 맞춰서 손동작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목소리 음색을 달리해서 크고 작은 작은 소리, 높고 낮은 소리, 아니면 부드럽고 강한 소리 등을 여러 가지로 내보면서 손동작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교사는 언어적 찬트를 제공해주고 또 유아는 손동작을 해보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교사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유아만 소리내어 언어적 찬트를 하면서 손동작을 해본다든가. 그 다음 단계로 교사는 전달할 교육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또 교사가 처음부터 동작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스스로 그 동작을 표현이 가능한 내용이면 교사는 언어 찬트만 제공해주고 유아들이 동작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토끼가 깡총 하면은 선생님은 토끼가 깡총 하면 유아들이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손을 까딱 해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우리 반 아이들은 토끼 귀가 깡총할 때 이렇게 귀를 쫑긋 아니면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게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은 교사 자신이 사전에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손동작의 내용을 완전히 익히고, 그러니까 암기를 100% 암기해야 돼.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육 계획안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미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작과 언어, 리듬을 모색해서 전달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유아와 동화되어서 즐거움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동작의 내용을 다른 영역의 활동과 연관을 맺어서 변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더 이렇게 유아들이 재미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동작의 주제가 되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주의 집중 자료를 한 가지 정도는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끌게 한다면 이 손동작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동작에 이제 소품이라든가 주의 집중 자료를 한 가지 정도 준비한다. 그림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한 가지 준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새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손동작을 한다고 하면 뭐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산과 들에도 우리 집 마당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뽀드득 돋아납니다. 예쁜 꽃도 뽀로롱 피어납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스르르 떨어져요. 뭐 이런 손동작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아이들한테 딱 주의를 집중해서 보여줄 만한 것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뭐 새싹이잖아요. 지금 제목도 새싹이고 또 이 새싹이 뽀로롱 나오는 거니까 예쁜 새싹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도입하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도입하고 또 이제 이렇게 손유의 내용을 전개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과정에서 이 새싹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것도 유용하겠죠. 또 만약에 뭐 나팔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손유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 활짝 핀 나팔꽃 줄기 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빵빠라빵 생각이 나서 꼬불꼬불 올라가 꼬불꼬불 내려온대요. 뭐 이런 나팔꽃이라는 손유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그림을 하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빵빠라빵 나팔꽃 하면 나팔이잖아요. 부는 나팔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나팔처럼 생긴 나팔꽃을 하나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해서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연상을 하게 나팔꽃이라든 그 나팔꽃의 생리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해볼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뭐 낙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손유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살랑살랑 실바람에 휘잉 떼구르르 낙엽이 떨어지고 촉각 피삭 부스럭 티직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요. 뭐 이런 이제 이런 내용과 또 낙엽의 주제를 가지고 손유의 활동을 한다 하면은 어떤 거를 딱 보여주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낙엽 한 장을 가져와서 살랑살랑 흔들어 보고 낙엽을 바닥에다 툭툭 치면서 이런 소리 나는 촉각 피삭 부스럭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주의를 시킨 다음에 또 이 손유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럼 겨울 같은 단원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 펭귄들이 이제 겨울하면 평균 동물이잖아요.
겨울동물이잖아요. 뭐 펭귄 가족 한다 그러면 펭귄을 부르면 펭귄 펭귄 아빠 펭귄은 망치하면서 뚝딱 뚝딱 뭐 엄마 펭귄은 화장하면서 찍어 찍어 뭐 오빠 펭귄은 디스코 추면서 룰라 룰라 언니 펭귄은 피아노 치면서 솔라 솔라 아기 펭귄은 응가 하면서 응가 응가 이런 이제 펭귄 가족이라는 그 주제의 손유희 활동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여줄 게 어떤 그림일까요? 뭐 주로 이제 그림을 딱 보여주면 아이들이 집중을 딱 하니까 펭귄 가족 지금 뭐 아빠 엄마 또 오빠 언니 아기 펭귄 이렇게 5 펭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5인 그림 한 장에다가 5 펭귄 그림을 딱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5마리의 펭귄을 각각 준비해서 엄지, 둘째, 셋째, 넷째, 5째 펭귄 손가락에다 다 끼고 나와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해가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손님 활동을 도입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손동작의 내용과 주제에 맞는 그 자료를 준비하여서 그 내용은 또 안전히 암기를 하고 또 암기한 내용도 이렇게 챈트식으로 음률 가락에 맞춰서 딱딱 끊어 가지고 펭귄을 부르면 펭귄 펭귄 아빠 펭귄은 망치하면서 뚝딱 뚝딱 한다든가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음률과 가락 챈트식으로 딱딱 나눠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말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유아들이 아빠 펭귄은 역할은 뭐고 망치질 해주고 또 엄마는 예쁘게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고 언니도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이런 어떤 각각의 역할을 여기서 지금 가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이 펭귄 가족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내용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다면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펭귄이라든가 이 내용에 맞는 어떤 활동 하나를 딱 집어서 그게 맞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손유희 활동은 아주 순조롭게 아이들을 주의 집중과 또 주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 되려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7강 강의를 마치고 다음 이어지는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